아니, 역사전쟁이 왜 정치체제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처음부터는 이게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지? 라고 하시겠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1588년에 여러분 무적함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1592년에 임진왜란이니까 임진왜란 무렵입니다. 1588년에 무적함대가 영국한테 패배해요. 그게 1588년입니다.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얘기를 지금 해볼게요. 1588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자기보다 압도적인 힘, 대략 국력이 5배 정도였다고 봐요. 이게 지금처럼 GDP가 계산되고 이랬던 시대가 아니라서 사람마다 다른데, 그 함대를 만들고 동원할 수 있는 힘이나 국부나 이런 게 스페인이 영국 대비 5배가 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스페인 왕께서, 합스부르크의 펠리페께서 저 여자 저거 내가 손을 보겠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펠리페가 엘리자베스한테 청혼했었어요. 뭐 연애 감정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정략 결혼으로 자기가 메리 여왕의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왕 펠리페는 메리 여왕의, 그러니까 엘리자베스한테 왕위를 눌려준 이복 누나죠. 이복 언니죠. 이복 언니의 남편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영국 왕은 공식적으로 메리 여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펠리페였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펠리페 입장에서는 자기 마누라가 금방 죽으면서, 영국 여왕이었던 자기 마누라가 금방 죽으면서 영국에 대한 자기의 통치가 끝나버렸다고요. 이중 정부였는데 그게 끝나버리고, 엘리자베스는 계속 엘리자베스한테 처제잖아요? 야, 너 나랑 결혼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실은 영국의 왕이거든. 너는 니네 언니에 의해서 내 마누라가 돼서 그냥 영국의 얼굴 마담하고 내가 진짜 왕을 할게. 이런 거였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싫어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영국을 다시 카톨릭 국가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싫어요 그러더니 그 카톨릭 세력을 막 목을 댕강댕강 몇백 명을 막 댕강댕강 해버리거든요. 카톨릭 뭐 카톨릭은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거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 그러고 이제 다들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엘리자베스가 50대가 됐을 때 더 이상은 참아줄 수 없다. 그러고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싫어요 그런 다음에, 젊어서 이제 싫어요 그러고 나서 스페인으로부터 영향력을 딱 끊는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드레이크 있잖아요. 이렇게 사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 배들을 계속 털어요. 그래서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신대륙에서 오는 스페인의 배들을, 영국은 그 당시에 어디 점령해서 부를 획득하지 않던 시대거든요. 인도에 뭐 없어요. 가는 길에 스페인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는 계속 약탈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펠리페가 저것들이 하다가 1588년에 정벌을 가게 되죠. 정벌을 가고, 그 엘리자베스한테는 거의 너 이제 내가 가서 너 지하 감옥에 넣고, 네 사촌 동생하고 다 스코틀랜드의 그 여왕 누구죠? 스코틀랜드 여왕도 엘리자베스가 뭐가지 댕강했거든요. 너 이제 네 차례다. 네 목이 날아갈 차례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1588년에 그 원정을 갑니다. 그때 이제 그랬는데 여왕이, 영국 함대가 무적 함대를 박살을 내죠. 그 영국 함대가 무적 함대 박살을 낸 게, 여러분 그거 기본적으로 이게 열병기 시대로 넘어갈 때 현상인데, 1588년 영국이 스페인 함대를 무찌르는 거하고 1592년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대를 격파하는 거랑 비슷해요. 스페인도 기본적으로 배하고 배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갈고리 걸고 땡기고 총 쏘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전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영국에는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쪽수도 저쪽 배도 더 크고 쪽수도 많고 배가 이렇게 걸려서 저쪽에선 배가 위에서 우리로 내려오고 우리는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겠어요? 한 포로 쐈죠. 예, 약올로 찍으면서 한 포 뻥뻥 쏘고 대포로 쏴서 이제 잡고 뭐 요런 건도 이제 그게 이제 그 우리 한산도 대첩처럼 결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원거리에서 포격전에 해전을 치른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스페인 애들 입장에서 황당하지 이게 해전인가? 근데 대포에서 맞으니까 아프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해전의 개념을 한 게 또 이제 1588년이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에피소드에서 뭐를 발견할 수 있죠?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왕이 곧 국가죠. 그쵸? 왕이 곧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뭐가 만드는 거예요? 정부는 뭐가 만드니까 왕이 있고 왕이 정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퀸 엘리자베스가 있고 정부가 있고 메리 여왕이 있고 정부가 있고 펠리페가 있고 정부가 있고 심지어는 합스부르크 왕가나 기타 등등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왕이 저기 월경지라는 개념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부라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건국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때 역사 전쟁할 때 제가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뭐예요? 정부를 만드는 정부가 무엇이고 정부를 만드는 게 무엇이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박약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이 정부를 만든다. 이게 어떻게 바뀌죠? 왕이 정부를 바뀌는 왕의 위치에 뭐가 돼요? 왕이 아니라 국민이 되죠. 주권재민, 그래서 주권재민 사상에서 국민이 정부를 만들잖아요. 국민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만들죠. 그래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할 때 가상으로 옛날에는 오리지널은 뭐냐면 아테네나 로마의 민회입니다. 민회 광장의 민회가 모여서 이렇게 총독, 재정관, 황제, 나중에 황제 좀 얘기가 다른 얘기지만 그리고 집정관 이렇게 정부를 구성할 사람들을 민회에서 선출해서 정부를 만들죠. 그게 로마식 그리스식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정부를 만드는 거에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정부를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투표할 때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광장에 모인 그거를 기본 개념으로 해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빌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도 개념이 되게 이상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왕이 정부를 만든다. 시빌 소사이어티가 정부를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중국 있죠. 중국하고 북한은 어떻게 돼요? 북한하고 중국은 뭐가 정부를 만듭니까? 공산당이 정부를 만들죠. 그래서 시진핑은 공산당 주석 그리고 국가 서기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서기장? 서기장이 공산당직이 서기장이고 국가 어떻게 되지? 국가 주석 이렇게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당이 정부를 만드는 공산당 시스템, 왕이 정부를 만드는 킹덤 시스템, 봉건 시스템,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부를 만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봐야 되는 건 우리의 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면은 왕이 정부를 만드니까 중요한 건 뭐야? 가문과 혈통이죠. 가문과 혈통이 국가를 만들던 시대. 그러니까 스페인의 무적 함대하고 이럴 때 엘리자베스하고 그 펠리페하고 결혼과 뭐 이런 거를 둘러싼 가문과 혈통의 정통성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죠. 그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국가로 바뀌냐면 영토 국가로 바뀌죠. 영토 국가, 국민국가. 이 영토 국가, 국민국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이션이죠. 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왕 따라서 이 나라가 갑자기 스페인 왕의 국가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정부를 만든다. 왕이 있어도 그 왕이
그 다른 사람의 족하고 뭐 이 혈통에 의해서 갑자기 스페인 왕이 오고 이런 거 이제 안 되고, 그런 걸로 안 되고, 이제 이 땅, 영토에 기반한 국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그 1588년에 영국한테 스페인이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페인에 패권 공백이 발생하거든요. 패권 공백이 발생하고 스페인한테 개겨도 될 만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스페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밟아야 되죠. 그래서 독일 남부 저지대의 국가들에 대한,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저지대가 아니죠. 그 독일 남부 국가들 바이에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스웨덴이 또 종주권을 주장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스페인이 밟죠. 스페인이 밟으면서 우리 아직 건재해. 바다에서 영국한테 졌다고 니네 나 족밥으로 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대륙에서 해전에서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붙더니 갑자기 유럽 대륙에서 그랬더니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렇게 날뛰는 거 못 보겠는데 하고 부르봉 왕가, 프랑스죠. 프랑스가 이제 개입을 하고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양쪽을 다 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이쪽하고의 관계에서 이쪽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합스부르크 왕가에 힘을 빼겠다는 프랑스의 의도, 그거 특히 누구죠? 리슐리에 추기경이죠. 리슐리에가 위대한 프랑스 이거를 모토로 해서 스페인의 패권을 밟는다. 패권 도전자로서의 프랑스가 맨 처음에는 바다에서 영국이 대들더니 땅에서는 프랑스가 대들고, 그게 결국 이제 30년 전쟁으로 가죠. 3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월경지라고 했잖아요. 이거 자기네들 본토가 있으면 저쪽 월경지가 있었던 이 월경지 개념이 거의 다 박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토국가, 시민사회, 영토국가 이런 식이 되죠.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보면은 왕이 있었고 시민사회가 있었고 공산당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런 데 있어서 정부의 원천이 되고 있는 요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데올로기 부분이에요. 이데올로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왕은 뭐를 가죠? 왕은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에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그런 걸 저는 가르치는 것 자체가 너무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옛날 고대 국가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건 왕의 혈통이고, 우리 아버지의 혈통이 신이야, 환웅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신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혈통이 왔으니 내가 정부를 만들고 국가를 세운다, 이런 그 에픽 서사가 곧 왕정 시대의 이데올로기, 그 정신적 기반이죠. 이데올로기입니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그래서 왕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뭐가 주로 제공해 주냐면 종교가 제공해줘요. 종교가 왕의 신성성, 그래서 왕권 신수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왕의 신성성을 해서 종교가 왕의 그거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이제 이데올로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데올로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권 재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요, 그 역사가, 그러니까 신의 스토리에서 역사가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주는 국가 존립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왕, 시민사회, 공산당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주권재민사상과 사유재산권과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시민사회를 지켜주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리고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얘네들의 국가 이데올로기는 뭐가 되냐면 식민지 투쟁이 돼요. 식민지 투쟁. 그러니까 고조선 같은 데는 단군 할아버지 환웅으로부터의 정통성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주권재민과 그리고 사유재산권 이거로부터,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 그거로부터의 이게 국가 정통성 그거에 부여가 되는 거고, 저쪽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민족해방 사상 자체를 우리가 지금 계속 가르치고 확산되고 그거에 기반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되어 있었던 그 과정에 있어서 역사를 다
우리가 망각을 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지워버리면 한미동맹 없어지죠. 한미동맹 없어지고 산업화 없어지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근본이 상실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데올로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6.25라는 실체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실체적 전쟁이었었던 6.25를 폄훼하고 이승만 백선엽 두 사람을 박살을 내면 그러면 6.25 전쟁의 영웅담과 이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 국가 이데올로기 역사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25가 없어진 자리에다가 국가 이데올로기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독립투쟁, 독립전쟁. 아니 우리가 독립전쟁은 무슨 독립전쟁을 했어요. 항일 독립전쟁이라는 독립투쟁도 아니고 독립전쟁이라는 말을 바꾸고 그리고 그 독립투쟁을 중심에 든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고 그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을 했다. 이딴 개소리를 지금 민족해방 이데올로기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만들기 위해서 애들은 개 작업을 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 정통적인 6.25 이데올로기, 6.25와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이 얘기를 하면 극우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에 다들 휩쓸려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조정훈이 됐건 윤석열이 됐건 뭐 한동훈이 됐건 제가 절레절레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에 있어서의 정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관들, 정부의 정통성을 주는 왕, 혈통, 그리고 시민사회, 공산당, 그리고 그 공산당 이 배경이 되는 신화, 종교, 그리고 이데올로기, 역사전쟁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게 투철하지 않으니까 계속 혼돈이 벌어지죠. 아이고 말을 많이 했는지 목이 아프네요. 이게 한두 번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 이거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뭐 영국 얘기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면 정부를 만드는 왕권, 시민사회, 공산당, 그리고 공산당이 만드는 정부, 시민사회가 만드는 정부, 그리고 왕이 만드는 정부, 그리고 왕권, 시민사회권, 공산당 이럴 때마다 다 실질적인 전쟁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 전쟁이 무엇이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기둥인데 대한민국은 6.25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6.25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쟤네들 애들이 독립투쟁 이거로 나와서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북한의 정통성을 주는 이런 국가 이데올로기를 국가적인 국민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 교양이라는 이런 학습이 되게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정말 끔찍한 상황인 겁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